안녕하세요. 회계실무 FAT 1급 강의 7강 함께 진행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결산 처리 부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처리 부분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할 부분들은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고정자산 등록과 그리고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보실 부분이 고정자산 등록을 통한 감가상각비를 만나보실 거고, 두 번째로 결산 작업을 수동결산 작업과 자동결산 작업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정자산과 감가상각을 살펴볼 텐데요. 저희 메뉴 중에 고정자산 등록 저하고 초기에 초입 강의에서 해보셨죠? 기억나세요? 뭐죠? 네, 업무용 수용자 등록할 때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시고 나서 업무용 수용자 등록을 해서 이제 자료를 반영받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한번 건드려봤던 메뉴가 바로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예요. 고정자산 등록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 자세한 내용들을 등록하는 메뉴이고요. 이 등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산하고 연결이 되는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12월 31일 날 하는 회계 처리를 생각을 해보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을 쓰도록 되어 있죠. 요 분계를 저희가 직접 하면 수동결산이라고 저희가 강의 때 표현을 좀 하는 거고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라는 메뉴를 통해서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자동결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고정자산 등록에서 저희가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면 실제로 이 분계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연동을 결산자료 입력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저하고 이번 시간에 해보실 텐데, 월별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31일 날 결산 분계가 이루어지는 금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서 반영을 하는 결산을 자동으로 수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먼저 이런 작업들을 같이 만나보기 위해서 평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행 내용 자체가 3개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3가지 내용을 등록을 할 건데요. 저희가 앞서 1강에서 승용 2, 4, 6일은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 2, 4, 6일 빼고 건물하고 비품만 등록을 하시면 감가상각비 3가지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 계정 과목별로 건물은 정액법, 차량 운반구는 정액법, 비품은 정률법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 금액들이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확인된 금액이 추후에 어디로 가겠어요? 결산 자동분계 쪽으로 반영이 되는 자리로 가겠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작업들의 첫 번째가 고정자산 등록인 거고, 두 번째가 내가 등록한 고정자산들이 대장에 잘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대장에 잘 들어와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자동분계를 반영받기 위해서는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를 반드시 열었다가 저장을 하셔야지만 얘가 나중에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자동결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간혹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문제를 만나보게 됐는데 고정자산 등록이 이미 되어 있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자동결산의 기능모음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내용을 반영만 받으면 되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문제가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데이터가 주어지면 여러분이 결산일에 기능모음에 가가지고 감가상각 반영받는 거를 눌러도 금액이 안 나타나요. 그걸 나타나게 하려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게 가서 내용을 조회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즉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얘네들의 3가지의 감가상각비를 금액을 수동으로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를 하시면 자동결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선은 이 평가 문제를 만나보실 때 고정자산의 흐름은 이렇구나 라는 걸
찾아내시게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께서 이제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메인 매출 전표나 일반 전표에서 전표 입력을 하면서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하라는 문제들이 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산 때에는 감가상각비 금액 자체를 자동 결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금액을 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냥 단편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지,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다 해보세요 라는 문제 출제는 되고 있지 않고 하나씩 토막토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흐름을 지금 이 시간에 좀 익히시고 나면 어떠한 기출문제를 접하시더라도 문제를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부터 수행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더 좋은 스마트A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스마트A 프로그램 사용국수 FAT 1급에 3638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고정자산 등록 부분 앞서 승용차 해보셨던 거 기억을 좀 더듬으셔서 이어서 두 가지 더 등록을 해볼 텐데요. 메뉴는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먼저 건물부터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고정자산 계정 과목 등록에서 F2키를 누르면 건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코드를 외우신 분들은 202번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양한 계정 과목 코드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거나 빈란으로 두셔다 엔트를 하시면 밑에다가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저희 앞에서 차량 운반구 입력했던 거 눈에 보이시는데 이거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번 코드인데 저희가 2001번 코드로 여기서 보시면 여기 계정 과목이고요. 208번 승용 2461 등록을 했고요. 2019년 12월 31일 정액법으로 해서 900만 원에 5년 동안 관리부 800번대. 문제 없죠? 자, 단기 상각비가 얼마 나왔어요? 180만 원. 그래서 여러분 900만 원 나누기 5 하면 얼마가 나와요? 180만 원 나오죠.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잖아요. 잔존가치를 0으로 보고 180만 원이 작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정 과목이 본사 건물 202번 가겠습니다. 코드는 1001번. 2019년 07월 01일 정액법이고요. 기초가액에 금액을 입력해야 될까요? 신규 취득가액에 금액을 입력해야 될까요? 요거 2019년에 구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 2월 작업으로 넘어왔겠죠. 따라서 기초가액에 5천만 원. 전기말 상각누계액 125만 원. 그러면 기초가액 마이너스 전기말 상각누계액을 하면 순장부금액이 4,875만 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내용연수는 건물 20년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본사 건물이니까 800번대 코드. 자, 요거 취득했을 때 얼마에 취득했어요? 5천만 원이죠. 그런데 정액법이니까 20년이니까 20년 나누기 하시면 250만 원이 나오게 돼서 매년 25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요. 비품이죠. 212번이에요. 비품이. F2키 눌러서 검색해서 쓰셔도 되고요. 에어컨 3001번 코드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얘는 2018년도 7월 25일에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정률법이고요. 기초가액 243만 2천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60만 원입니다. 따라서 순장부 금액은 83만 2천 원이네요. 243만 2천 원에 160만 원. 여러분 느낌이 앞서 두 가지 해보실 때 정액법은요. 매년 정액으로 하니까 금액이 좀 작게 느껴졌는데 얘는 정률법으로 하다 보니까 첫 해에 감가상각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순장부 금액이 지금 83만 2천 원밖에 안 남아 있고요.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본사 쪽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800번대 코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비 보니까 37만 5,232원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감가상각비가 뒤에 이제 저희 그 결산 쪽에 반영되는 모습을 만나보실 예정이고요. 고정자산 등록을 마무리했으면 다음 줄로 가면 자동 저장이 되는데 닫기 하시고 다시 만약에 들어가셔서 제가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소트가 되어 있죠, 여러분. 아까는 208번이 위에 있었는데 202번, 208번, 212번 이렇게 계정 과목 코드 순으로 소트가 돼서 원하는 시험 문제의 세 가지가 눈에 잘 보여지게 등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뭐였었어요? 저희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가서 관리대장 조회해보라 그러죠. 고정자산 관리대장은 여러분 이렇게 대장을 보관을 해야지만 여러분의 업무가 훨씬 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출력해서 보관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저희가 입력했던 내용들에 의해서 반영되는 내용들이 쭉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양도된 건 아니라서 지금 보유 중인 자산이고요. 여기 중에서 회사 계상상각비 이 부분이 앞서 확인하신 건물의 감가상각비 250만 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 180만 원, 비품의 감가상각비 37만 5,232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인데 요 메뉴를 반드시 열어서 저장해야 되는 이유는 추후에 여러분이 결산자료 입력을 하실 때 요 메뉴를 열어서 저장한 내용이 결산자료 입력에 감가상각비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12월로 여시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은 여러분이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단기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 250만 원, 180만 원, 37만 5,232원인데요. 여기를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프라인에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저는 똑같이 했는데 왜 여기 금액이 되게 크죠? 감가상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됐죠? 그런 분들은 여기 조회하실 때 다른 월을 조회하셔가지고 다시 12월로 가시면 그 조회한 월마다 금액들이 써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감가상각비를 결산 때 하면 12월에만 이 250만 원과 180만 원과 그리고 37만 5,232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 여기에 금액이 있네, 내가 잘못 읽었나 보다 그러면 기능 모음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입력하신 조회월 삭제를 눌러서 조회월을 선택하셔가지고 삭제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확인해서 지우셔야지만 저하고 원하는 감가상각비가 똑같아지는 거죠. 자, 요거 닫아볼게요. 자, 다시 한번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12월로 열어볼게요. 자료 살아있죠? 자, 요거가 이제 연동이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요거 저장 반드시 하시고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나중에 결산자료를 하시더라도 저희 여기 감가상각비 반영이 있는데 미리 잠깐 1월부터 12월 거를 이렇게 잠깐 열어볼게요.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방금 여러분이 열어보신 요 금액 있죠? 요게 자동으로 이제 결산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가셔가지고 12월로 열어주시고요. 혹시 금액이 나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조회월을 너무 많이 조회를 하셨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문제 원하는 고정자산 등록, 고정자산 관리대장, 그리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서 결산까지 연결되는 부분까지 눈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이 잘 마무리되셨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결산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 사실은 저희 시험에서는 결산 자체는 자동 결산 문제까지 딱 문제를 내고 장부를 조회하거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는 재무제표 조회하는 문제들 자체는 뒤에서 회계정보분석에서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선택하는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저와 하시는 이 스마트A 실무 교육용 프로그램 결산 순서는요. 업무 보실 때 실제로 여러분께서 회사에 가셔가지고 결산을 하시고 법인세를 계산을 해내시는 과정들 속에서 이 흐름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연결이 안 돼서 업무를 계속 한 1년, 2년, 3년 보시더라도 되게 그 단편적인 업무는 잘하시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지금은 숲을 보는 공부를 살짝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시험에서는 그냥 결산자료 입력 자동 결산하는 거 한 문제, 수동 결산하는 거 한 문제 뭐 이렇게 나오면 그것만 딱 해결하시고 장부조회 문제에서 손익계산서 조회해라, 재무상태표 조회해라, 이익경험 처분계산서 조회해라 그럼 조회하셔서 답 산출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렇게 여기적으로 연결하는 걸 전체적으로 내는 거는 사실 상당히 좋은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되게 이게 무겁고 비중이 높잖아요. 문제 자체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저희 AT 시험에서는 이 흐름을 이해만 하고 있다면 단편적인 문제들을 소화해가면서 문제를 풀게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무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별표 5개. 자격증을 취득한 친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실제로 다양한 업무 처리를 할 때 흐름이 끊기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먼저 여러분 저희가 기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까지 거를 분계를 모두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수정전 시산표라고 해서 수정전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보셨는데 대차 차액이 뜨지 않아요. 즉 나는 차대변 문제없이 잘 입력했어.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시면 되냐?
결산 정리 체크 사항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후 순환 과정의 흐름으로 보면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수정전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보는 거 부분은 앞서서 이제 저희가 먼저 여기에서 해줄게요. 수정전 시산표 한번 열어보시고 실제로 대차 타액이 뜨는지 안 뜨는지 보시고요. 결산 정리 분계가 이제 주어져 있을 텐데 결산 정리 사항을 체크하고 우리 기업에 수동 결산으로 입력할 거, 자동 결산으로 입력할 거를 선별을 하셔서 수동 결산을 먼저 하시고 나서 자동 결산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 결산 하면은요 당기 순이익이 맨 하단에 도움창에 그 라인에 보여져요. 그래서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을 반영해서 이 회사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겠구나라는 걸 참고할 수 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관비는 영업손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당기순이익, 이런 그림이 자동 결산에 자동으로 쭉 들어오기 때문에 그 화면을 보셨을 때 다른 자료들이 다 즉 수동 결산까지 마무리가 되고 가야 안도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수동 결산에서 뭘 빠뜨렸다 그럼 다시 하시고 여기서 다시 전표 추가해도 계속 생성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났다 그러면 나는 손익계산서 갈 거야. 그러면 앞서 보셨던 자동 결산의 당기순이익과 손익계산서를 열었을 때 당기순이익이 어떻겠어요? 일치가 되겠죠. 물론 자동 결산의 결산 자료 입력 내용 금액을 다 했다는 전제하에.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이 일치가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얘는 전기에서 이월된 미처분 이익 잉여금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넘어온 당기순이익도 있겠죠. 그럼 이 둘이 합해져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차기로 이월되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 첫 시간에 2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코드를 쓰지 않고 375번이 2월 이익 잉여금이거든요. 375번이 2월 이익잉여금인데 시험지에 보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돼 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말로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시험지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더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을 해라. 왜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손익대체 분계를 여기에서 수행을 하거든요. 수익과 비용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수행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는 누구냐면 2월 이익잉여금이 최종적으로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나중에 2월이라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존 프로그램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나면 이 차기 2월 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본 항목에 여러분 이익잉여금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따라서 이 순서를 지켜야지만 결국은 오케이 잘했구나 라고 저희가 결산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AT 자격시험에서는 실무 위주로 자격증 시험을 내다 보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문제를 굵직하게 내기보다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조회해가면서 풀어내는 그런 문제들을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차피 나중에 실무를 하실 거니까 이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어렵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기업 실무에 가서 한 기업을 이 이론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한 해나 두 해 정도만 해보면 느낌이 와요. 자, 이제 수동결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전표 입력하는 건데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로 직접 입력하는 걸 수동결산 입력이라고 해요. 자, 그럼 수동결산 정리사항은 뭐가 있냐? 손익의 결산 정리사항, 즉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성급비용 내용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소모품을 자산 처리하거나 비용 처리했을 때 취득 시 그걸 정리하는 분계를 사용분이나 미사용분을 넣어가지고 소모품비 정리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매매증권을 기말 결산 시 공정가치에 의해서 평가하는 평가손익 문제, 현금과 부족 정리하는 문제, 선납세금은 저희가 법인이다 보니까 12월 말 결산 법인이면 8월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이납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고 이자 수익 같은 게 발생을 했다면 원천징수된 저희는 이제 법인세죠. 원천징수 법인세하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 선납세금이 있겠죠.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실 때 뭘로 정리를 하시게 돼요? 법인세 등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저희는 개인 기업이 아니니까 법인세, 법인세에 딸린 식구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방세.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이 재무상태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차입금은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대손 충당금이 저희가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100원인데 이번에 대손 충당금 최종 확정된 재무상태표 보고 금액은 80원이다. 그러면 20원을 환입시키는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이 직접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저희가 입력하는 거고요. 실제로 차변을 입력할 때 3번으로 입력하고 대변을 입력할 때 4번으로 입력을 하는데 이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라고 하는 5번, 6번을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AT 시험은 차변과 대변의 회계 처리가 맞으면 되는 거지 이 분계를 차변의 3번, 대변의 4번으로 하든 차변의 5번, 대변의 6번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수동 결산하기의 평가 문제가 유가증권 평가 문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연운송의 2,00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에리거울의 1,00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장부의 단위당 금액 자체가 주당 1,500원, 주당 2,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장부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인가요? 300만 원이죠. 자, 여기는 얼마인가요? 200만 원이죠. 자, 현재 장부 금액은 이렇게 해서 총 500만 원의 장부 금액이 있는데 단기매매증권은 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돼 있죠. 첫 번째 주식은 100원이 주당 상승했고요. 두 번째 주식은 800원이 주당 상승을 했네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수의 주당 상승한 가액을 곱해 보시면 첫 번째 주식은 20만 원의 금액이 상승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주식은 1,000주에 800원씩 올랐으니까 8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상승이 이루어졌죠. 결산정리분계를 입력하시는데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라고 하니까 이 두 가지 금액을 둘 다 다행히 평가 이익이 나왔네요. 만약에 하나는 평가 이익이고 하나는 평가 손실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세 처리하신 다음에 남는 금액만 평가 이익,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둘 다 상승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서 금액 합산해 보니까 토탈 100만 원의 금액이 상승한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 입력에 단기매매증권을 당좌자산 금액을 100만 원을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했는데 이익 났어요.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영업의 수익을 발생시키면 되겠죠? 자, 더존 프로그램에 가서 실제로 이 내용을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로 입력해서 수동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38에 주식회사 한국인삼으로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여러분께서 계산하신 단기매매증권 평가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7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와 타계정 대체에 대한 적용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서는 다른 적용도 번호를 선택해서 입력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번호를 보실 때도 항상 이렇게 실무처럼 입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단기매매증권은 저희가 평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우선 적용 무시하고 갈게요.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100만 원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했고요.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했는데 이익 났어 905번 영업의 수익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전표를 입력하기 전에 제가 합계잔액시산표를 들어가서 12월 31일로 만약에 이걸 조회를 했다면 여기 단기매매증권이 500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얘만 지워볼게요. 얘만 삭제해볼게요. 단기매매증권만 삭제하고 요걸 입력하기 전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조회를 하면 요거는 확인 안 할 거고요. 지금 제가 하나 지워서 그런 거니까 여기 500이 뜨는 거 보이죠? 실제 장부 금액이 지금 500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결산 평가를 했더니 100만 원이 이익이 났다. 그래서 107번에 100만 원을 넣어주니까 공정가치로 원하는 600만 원이 현재 합계잔액시산표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게 수동결산 문제가 단기매매증권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유동자산의 증가, 당좌자산의 증가 100만 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영업의 수익의 발생 100만 원 거래가 마무리가 입력이 됐습니다.
수동결산 문제 풀어보셨죠? 이렇게 저희가 직접 입력하는 걸 수동결산이라고 항문상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동결산 부분은요. 저희가 자동결산 내역을 파악을 해서 메뉴 중에서 결산 및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금액을 입력을 한 다음에 상단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표 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는 순간 12월 31일에 자동으로 분계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분계를 생성하고 나서 일반 전표 입력에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상단부에 결산에 대해서 자동 분계된 거다라는 메뉴가 보여지는 색깔이 입혀져 있어요. 그거까지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동 결산은 실제로 결산 자료 입력에 이런 내용들을 넣는 칸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여러분이 입력하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게 되면 상품 매출원가가 자동 계산돼서 12월 31일 날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으로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분계가 되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 같은 경우는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러움이나 대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손 상각비를 입력하게 되는데 대여금 같은 경우는 기타의 채권으로 입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판매비와 관리비, 약으로 쓸게요. 판관비일 것이고, 즉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 매출 채권은 판매비와 관리비일 것이고, 대여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900번대로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되게 됩니다. 얘는 800번대 코드를 사용하고요. 얘는 900번대 코드를 사용을 하지요. 따라서 입력하는 란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매출 채권의 대손상각비 입력란과 기타 채권의 입력란을 잘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감가상각비는 앞서 저희 뭐 했죠, 여러분? 고정자산 등록하시고 월별 감가상각비를 12월로 확인하신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이 기능 모음 버튼을 눌러보시면 감가상각비 자동 반영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 내용 부분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자동 분계가 이루어지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앞서 중간예납을 정리분계를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선납세금 하시고 나면 나머지 금액만 차액만 법인세 등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즉 수동결산에서 저희가 만약에 차변의 법인세 등에서 미리 내신 거가 100 정도 있었다. 그럼 요게 선납세금이라는 금액으로 100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중간예납이나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이나 그런데 저희가 법인세가 토탈 300원이에요 라고 결론이 난다면 저희는 법인세를 200원 더 추가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 200원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납부하는 날까지 내시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동결산에 만약에 이 100을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럼 자동결산에 그 100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법인세 등 저희가 200을 추가를 하면 결국은 합해져서 법인세 등은 30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동결산 문제 또 한번 샘플로 풀어볼 텐데요. 바드러움과 단기대여금. 바드러움은 800번대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900번대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상각 처리되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보충법에 의해서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총 1%인데 1% 중에 일부분의 금액이 충당이 되어 있다면 나머지만 보충해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고정자산 앞전에 등록하신 내용들 결산 부분에 반영해 주시면서 가시는데요. 사실은 자동결산이 편합니다. 근데 시험에 보시면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에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은요. 자동결산에 굳이 가서 이거 입력 안 하고 내가 직접 가서 차변에 12월 30일 날 대손상각비 넣고 대변에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111번 넣을 거야.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산한 거에 대해서도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넣고 대변에 단기대여금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대손충당금 넣을 거야.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결산이나 자동결산 뭐만 맞으면 된다. 분계 맞으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같이 한번 오케이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여셔서요. 직접 자료 설명 부분에 해당하는 거 해결을 3가지. 바드러움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38에 주식회사 한국인삼의 자동결산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께서 바드러움과 단기대여금 금액을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12월 31일 현재 채권인 바드러움은 얼마예요, 여러분?
1억 1,950만 원이네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얼마예요, 여러분? 단기 대여금은 여기 있네요. 3,300만 원. 요 두 금액에 대해서만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하니까 이 금액을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은 받으러움 하단에 차감적 계정인 대손충당금이 있고 단기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이 없네요. 그러면 이 금액 30만 원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 바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1%니까 동그라미 2개 떼면 되는 거예요. 먼저 받으러움이 1억 1,950이니까 1195000 요게 동그라미 2개 뺀 거예요. 1%이기 때문에 119만 5천 원이네요. 그죠? 근데 이미 충당금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30만 원. 이미 항아리에 충당금 항아리에 30이 있다더라. 그럼 얼마만 보충하면 되니? 89만 5천 원. 요거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저희 받으러움의 결산 자료 입력에 89만 5천 원 입력하실 예정이고요. 요거 단기 대여금은 사실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계산하셔도 되죠. 동그라미 2개 때문에 얼마예요? 33만 원. 자, 따라서 지금 계산하신 금액을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 여기 하단에 보시면 451번 상품 매출 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그냥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음 급수인 TAT 2급으로 가시면 제품 매출 원가는 코드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도소매 기업, 상기업, 법인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 매출 원가를 다루고 있어서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른 문제는 주어져 있지 않아서 상품 재고액은 입력을 안 할게요. 그러면 모두 다 팔렸어. 어우, 클리어. 기분 좋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류 도소매점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인삼, 인삼 도소매점을 하고 있는데 12월 31일자로 재고 없이 다 팔았어요. 연말 선물로. 기분 좋죠. 그래서 저희 매장에는 재고가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럼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할 때 매출원가는 기초에 7천 있었고 단기에 요만큼 있었는데 이 두 덩어리가 전부 다 팔린 원가로 들어간 거예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 찾아가 볼게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대손상각 쪽에 받으러움 자리에 얼마 입력하시면 돼요. 방금 계산해놓은 89만 5천 원 입력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영업의 비용 쪽에 가셔가지고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저희가 어떤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단기 대여금에 33만 원. 단기 대여금에 33만 원. 여러분 과거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저희가 직접 수동 결산을 했어야 되는데 더 좀 프로그램 개선으로 이렇게 이제 자동 결산에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뭐가 살아있었죠? 감가상각 살아있었죠. 근데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다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았기 때문에 이 판매비와 관리비 자리에 건물과 차량과 비품 금액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기능 모음에 앞서서 고정자산 등록할 때 확인하신 감가상각 반영을 누르셔서 이 금액을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쫘라라 들어왔죠. 건물 250만 원, 차량 운반구 180만 원, 비품 37만 5,232원. 오케이. 자, 이제 전표 추가. 예스. 그러면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전표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단부에 결산 자동 분계다라는 표현으로 색깔이 입혀져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생성이 된 전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저 다시 하고 싶대요. 그러면 여러분 Shift F5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이렇게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삭제해 볼까요? 없어졌죠. 다시 여기 가셔서 해당되는 거 수정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Yes 누르시면 다시 일반 전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얘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자동 결산으로 입력한 아이들은 결차 결제로 들어왔고 저희가 입력한 단기 매매 증권 수동 결산은 차대로 했는데 이게 결차 결제는 차대도 상관없다고요. 뭐만 맞으면 된다고요? 분계만 맞으시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에 대한 자동 분계 부분까지 수행 입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해볼만 하시죠? 네, 여기까지는 시험에서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결산 문제로 주어지는 문제 두 문제를 응대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정리 좀 해보면은요. 고정자산 등록과 감가상각을 보셨는데요. 고정자산 등록하시고 나면 관리대장을 열어서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꼭 들어가서 저장할까요? 예스! 저장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결산자료 입력의 기능 모음에 감가상각비 반영에 자동으로
운으로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결산 두 가지 진행을 해보셨는데요. 수동결산이라는 표현은 12월 31일에 직접 우리가 입력하는 거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 각 란에 가서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12월 31일 날로 생성이 되는 전표가 있어서 이걸 자동결산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7강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잠시 나와 대화하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둔근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고사성어는 마부작침이라는 고사성어예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래서 혹시 제 앞전에 이제 강의들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지사항에도 있고 한데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이 혹시 이 강의를 또 들으신다면 김혜숙 마부작침 얘기 또 하네. 이 정도로 제가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 운둔근이라는 걸 우연히 이제 접하게 됐어요. 이걸 읽으면서 사실 감동을 했어요. 성공에 이를 때는 되게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거야라고 과거에는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성공을 하려면 운둔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 하나로만 되지 않아서 이걸 읽으면서 살짝 마음이 이상했어요. 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약간 좀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그 노력은요, 운을 끌어들인대요. 운을 놓지 않고 잘 타고 나가려면 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둔한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근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이 둔하게 여기는 맛이 사실 저는 잘 안 됐었어요. 오랫동안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차변, 대변, 회계 공부를 해야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같이 결산까지 오시는 시간 동안 꽤 많이 책상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둔하게 기다리는 맛이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는 제가 많이 이제 해보기도 했고 경험도 해봤는데 이 운이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조금 약간 슬펐거든요. 이게 꼭 있어야지 반데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운이 운이 오려면 이 둔한 맛이 없으면 안 돼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운이 트일 때까지 뭐 해라? 버텨라. 그러니까 운은 아무한테나 가지 않는데요. 버티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 그래야지만 운이 간대요. 여러분 앞에 어떤 운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3번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기회로 보냐에 따라서 100번이 될 수도 있고 1000번이 될 수도 있고 10,000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회계 자격증, 실무에 강한 자격증, AT 자격증을 따고 나서 여러분이 둔하게 무언가 일자리를 기다리시거나 기회를 기다리시거나 비전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한테는 운둔근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시간이 더 가까이 올 거예요.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